예, 저 이상범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되게 설레었어요. 그리고 와서 특히 여자분들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사실은 작가가 된 게 사서 선생님이라고 상당히 느꼈대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앞에 가서 다른 친구가 이상권이 작가야 하면은 그쪽에서 눈을 딱 보고 아니 저 새끼가? 이렇게 표정을 지어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도록 제가 단 한 번도 글쓰기로 두각을 드러낸 바도 없고 100일장 대회도 참가가 전무입니다. 단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부끄럽게도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읽은 책이라고는 당시 박정희 전기가 집에 굴러다녔는데 지푸라기를 말아가지고 박정희가 어린 시절에 공을 차고 있던 그런 책 정도 마치 동화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사회작가서 한 것처럼요, 고등학교에 와서 제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를테면 부적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이제 앓게 되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제법 한다고 했는데 줄곧 꼴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꼴등의 비애를 알아요. 꼴등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 아픈가를 저는 압니다. 그 받은 충격은요, 진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꿈속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제 그 시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어떻게 돌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시골에서 당당히 저희 마을에서 저 혼자 대도시로 입성을 했는데 그 꼴등을 한다는 게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을 가져도 보고 교회도 가보고 별 저기를 해도 저를 구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의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말수도 좋고 흔히 말하는 있으나 마나 존재.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돼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좀 어루만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소심한 칼을 갈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 꿈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려고 서울로 몇 번 이제 이를테면 우리 시대에 가축이죠.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제 오는, 우리 시대는 그게 이제 아주 흔한 코스였죠. 그렇게 가출도 몇 번 해서 가발 공장에서 일도 하고 다시 붙잡혀서 이제 학교로 가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이제 저희 마을 앞에 강가에 가서 제 몸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묶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쯤에 저희 아버지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임진강 유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전라도로 가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바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데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다시 걸어서 광주까지 이제 한 100리 정도 되는 길을 제가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돌아서 오는데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에 대한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저쪽에 도서관이 보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2년 다니도록 도서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서석고등학교라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지금은 그 학교가 좀 흐리멍텅해졌지만 저희 때는 서울대를 거의 60명 이상씩 가고 저희 동기 이과에 한 반은 의사가 한 반에 12명입니다. 서울대 의대 나와도 의사고요. 조선대 의대 나와도 의사입니다. 그만큼 그 학교가 무지막지한 학교였어요. 그 학교니까 당시에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괜히 좀 삐딱한 마음에 공부하는 애들 시비를 걸려고 도서관을 갔어요.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시비를 걸었죠. 책상을 툭툭 치고 다니고 한 바퀴를 돌고 그 2층을 가니까 이를테면 이제 열람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도서관이라는 걸 그때 갔고요. 그래서 책을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책을 제가 몇 시간 동안 꼼꼼히 세워봤는데 당시 한 7,000여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책이었어요. 그 많은 책을 세면서 그냥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나 좀 읽고 좀 학교 졸업할까?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저한테 누구 멘토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일본 대중 작가들이 가장 달달한 소설을 쓰던 시절입니다. 이를테면 로맨스 소설. 그거를 갖다가 보통 일주일에 7권씩 보게 되는데 7권을 다 빌려가지고 그날 점심 때 간날 있죠. 그러면은 사서 누나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시절에는 얼굴만 하얀 남자들이 뿅 받은 시절이라요. 그 누나가 제가 말로 오메 너 그거 벌써 다 읽었냐 그래요. 제가 착 갖다 반납을 쫙 가지고 또 오후에 또 7권 딱 빌려가면 저 새끼가 어떻게 된 놈이 저렇게 책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책을 보죠. 제가 뭐 그 정도 되면 맞는 데는요 거의 도사가 돼가지고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하루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잠이 안 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그걸 터득을 해가지고요. 그날 아침에 가서 매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칠판을 딱 잡고 매를 맞으면요. 쫙 전체를 한번 째려보면서 슉 돌아가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으면 그제야 오늘 무엇인가 할 일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뭐 수업 시간이든 뭐 제가 뭐 다른 책 보다가 맞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또 우연히 문학을 알게 되고 이렇게 책을 무작위로 읽다 보니까 그 무엇인가를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고3 때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소설로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취를 했는데 저희 반 친구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2등짜리도 있었고 뭐 몇 등짜리도 걔네가 저 눈에 보이기는 했겠습니까? 하는데 딱 와서 제가 소설을 쓰는 걸 제가 책상에서 쫙 올려놨거든요. 2등 하더니까 딱 보더니 야 이거 네가 쓴 거야. 아니 나는 뭐 그냥 약간 좀 자존감 생기게 했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저에 대한 소문이 쫙 번져가지고 저 새끼가 뭔가 특이한 놈인데 제가 소설을 쓰는 놈이다.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우리 학교에 있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일진이죠. 조폭. 걔네들이 저를 보호를 해주고요. 또 교문 앞에서 손도부이들이 저를 타치를 안 하고 우리 반 친구들이 편집을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나랑 친구하자. 2등 하던 애가. 2등 하던 애가 저랑 친구를 하자는데 세상이 달라지면서 단 뒤에다가 주신 너는 너무 어둡다. 좀 밝게 살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그래서 작가라는 게 대체 뭘까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작가의 길이 이제 저는 가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작가로서 인정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재수를 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대학을 입성을 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제가 한 번도 어떻게 제가 작가의 가능성을 발견을 해본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사회에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상곤 너는 한 30년 살아오면서 퇴치한 게 뭔가? 맨날 불만만 많고 선생님에 대한 불만, 뭐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그랬죠. 근데 제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시절을 버텨준 게 저는 책이었고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만 그거 부딪혀보자 대책 없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무작위로 모든 거를 놓고 글쓰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가락동 시장에서 좀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갈 건가 했더니 대학을 가면 또 공부하라고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적고 제가 어린 시절이 참 좋았어요. 제가 늘 소를 타고 다니고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도록 정말 늑대만 빼고 저한테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렇다면 이제 저는 굉장히 못된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감성을 회복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체육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각 지역의 야생화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제가 각 지역으로 체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년 잡았는데 한 몇 년 만에 제가 작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거예요. 글쓰기가 어떤 거라는 걸. 저는 처음에는 글씨를 잘 써야지 글을 잘 쓰는 건 줄도 알았던 시절도 있고요. 원고지 쓰는 법을 잘 써야지 글을 잘 써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대체 글을 잘 쓰는 게 뭘까에 대해서 누군가 저한테 답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작가가 되고 나서는 작가는 남하고 다르게 쓰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알았어요. 제가 창작가 비평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글 잘 써서 부른 거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럼 저를 뽑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요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안 쓴다. 이문고 선생이나 이런 선배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도 우리 후손들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을 작가로 내보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럼 누가 10대나 20대 때 나한테 글을 다르게 쓰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훨씬 빨리 글을 잘 쓸 수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문장을 아름답게 쓰고 근데 나한테 저는 그때서야 답을 알았고요. 그럼 내가 무슨 글을 쓸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아프게 살아온 시절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써야지 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제가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오면서 사서 선생님들한테 이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이야기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청소년들이라는 게 그래요. 참 존재라는 게 그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른이 아니라고 하기에 또 덩치는 굉장히 크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주로 성장 소설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고 컸죠. 근데 이제 세상도 다양화되고 아이들의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우리 한국 문단에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솔직히 작가 입장에서 그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문학이라는 글을 쓰고는 있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가 한다면 저는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법.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청소년 문학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내고 굉장히 많은 청소년 문학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얼마만큼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저는 강연을 앞에 한 우리 청소년 김서정 작가 이런 분들처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한 1년에 한 20, 30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청소년 문학을 하는 작가로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과연 글 쓰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이제 세분화가 되면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이야기해요. 동화를 이야기하면 이제 생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이러면서 굉장히 작가들이 청소년들하고 많이 거리가 좁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또 옳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 거리는 좁혀졌지만은 뭐라고나 할까요? 전체 세상을 넓게 보는 법은 옛날 우리 문학이 주는 것만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뭐 비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가 분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소설들이 교육적이에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문학의 교육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는데요. 저는 문학이 예술이어야 하지, 교육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조되면 그게 문학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게 주목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먼저 간 선배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치, 교육적인 것, 규범, 지식 이런 것들을 후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힘센 다른 동물들을 무찌르고 이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중에 책이라는 게 문학적인 책이라는데 문학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옳다, 다수에 의한 투표가 옳다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 그게 대부분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는 또 세월이 흘러보면 또 다른 것이고 우리 후손들한테는 가치가 또 다른 거거든요. 문학이라는 거는 그런 가치를 다양하게 해석하게 하고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지 저는 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청소년 문학에서 소재가 분화가 되고 하면서 가령 요즘 청소년들이 성형을 많이 하는데 성형이 나쁘다 그렇게 이제 문학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 묻고 싶어요. 성형이 나쁜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딱 까놓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나쁘다고 가르치면 이거 수긍할까? 자, 담배가 나쁘다. 청소년들한테 담배 나쁘다고 수긍합니까? 어른들 자기네들 담배 피우면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막 엄청나게 담배 광고 해대고 하면서 애들한테 뭐 때문에 나쁘다 이러고 싶어요. 옳은가? 그런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정말 담배를 왜 피울 수밖에 없나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답은 문학에 좀 답을 내리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작가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소재가 분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분화가 된 걸 요구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또한 우리 한국이 교육적인 측면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조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성장소설을 입고할 때는 이렇게 소재가 분화는 안 됐지만 아이들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성장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와 어른, 자기와 세계, 자기와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넣고 고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장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내면은 출판하기 쉽지가 않죠. 이제 전체적으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점점 아이들 생활 속으로만 파고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우리 사회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아이들이 좀 균형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곤장도서라든가 이런 거 한 반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곤장도서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곤장도서만 읽고 성장하면은 그 아이들처럼 편향된 가치 갖는 아이들은 없을 거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곤장도서라는 것도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사서 선생님들한테. 물론 당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그렇지만은 1년에 단 한 권만이라도 당신들이 읽고 당신들이 좋은 책을 아이들한테 보내달라. 생각 틀려도 좋습니다. 어때요? 어차피 많은 책 속에서 우리가 책이라는 걸 다양한 가치를 생각하라고 책을 읽는 건데
그 권장도서라는 거는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서 선생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가 된 게 뭐 제가 뭐 작가가 되려고 해서 된 사람도 아니고 또 글을 잘 써서 된 그런 경우도 아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아픔 그리고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글을 썼고 저는 뭐 30살부터 제가 전업작가 생활을 했지만 저는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작가들하고 저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쓴 그 스푼 그렇게 말했다도 뭐 제목이야 이제 뭐 생태 소설 같지만 뭐 생태 소설이지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이제 어느새 저도 우리 후손들을 생각을 해야 될 나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때야 하나 라는 거를 저도 고민해야 될 나이에 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녹록하지 않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자신들이 같이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아이랑 몇몇 아이들이랑 이야기했지만 당장 그 아이들도 책임이 뭐니 이런 것보다 부동산 벌써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예민해질 시기고 그게 또한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본에.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거 니네한테 부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 그럼 다만 니네 한번 니네는 어떤 가치로 살래? 그런 거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숲으로 무대를 끌어들여가지고요. 진짜로 이 돈과 자본과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미래에 자유롭고 행복한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거죠. 뭐 시키면 말고 뭐 이런 겁니다. 문학이라는 게 뭐 어차피 뭐 모든 사람들 다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고 제 작품을 사실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읽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청소년들한테 책을 하나를 권하고 혹은 작가와 대화라든가 뭐 이런 행사 하나를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청소년들의 좀 가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제가 뭐 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사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그런지 제가 또 몰라서 섣불리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냥 무대뽀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주변 도서관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도 많이는 안 가지만 도서관 가보고 하고는요 별로 안 달라요. 제가 이제 이 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느 단체에 심사를 했는데 문학 관련된 기획을 하는 단체에 심사를 한 곳이었어요. 한 30-40곳 정도 단체가 문학 기획을 거기는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서관, 지역, 책방 이런 데 한 30-40곳 정도가 문학 관련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예요. 뭐 작가들을 불러다가 뭐 작가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행사인데 거기 30-40곳이 타이틀로는 다 청소년 이해한다고 해요. 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 문화관 단체들이 다 청소년들을 이해하구나.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는 되게 씁쓸했어요. 아니 청소년들을 이해한다고 해놓고 그 많은 단체가 5천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는 청소년을 이해해서 고민한 흔적을 느껴진 곳은 제가 진짜 딱 가놓고 이야기하면 30몇 군데에서 3곳뿐이었어요.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요. 저는 청소년 전문 작가였지만 다른 4명은 그냥 시인들 소설가였습니다. 이분들 의견도 다 똑같았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게
청소년 관련된 문학 관련된 이런 거라고 아무개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놓고요. 거기에 나오는 책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꽃, 운수 좋은 날, 뭐 갈매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좀 너무하지 않아?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죠. 요즘 중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그런 걸 하려면 요즘 청소년 작가들이 무슨 글을 쓰나, 요즘 청소년들은 중학생들이 무슨 고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걸 해야지. 5천만 원 막 이렇게 행사를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거기에 나온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작가들 보면 뭐 저기 서울대에 있는 뭐 아무개 교수, 경희대 아무개 교수,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 문학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청소년 문학을 그분들이 할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문학평론하는. 나는 그분들이 청소년 문학한다고 들어본 바가 없는데 뭐 이런 걸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그런 걸 하든가. 그리고 거기에 뭐 청소년 문학에서 청소년 문학하는 작가들 한 명 부생맞춤을 끼워놓고 시인들 소설가들 안 쳐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게 도대체 이게 2018년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엄청난 세금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구나. 제가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까지도 형식화돼 있고 그 고민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다 고쳐오고 또 이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민하나, 나는 어떤 고민했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짜 이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문학이 그 중에 정말 한두 명만의 아이라도 누군가의 글을 읽고 나는 그래 내가 이랬구나 하고 자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한다면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의미 아닌가요? 저는 문학이라는 거, 책이라는 거 본질이 그렇게 가야지 그 겉모습만 화려하게 자꾸 외형을 키우면서 콘서트니 해가지고 음악 청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크게 그렇게 그쪽을 저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문학이라는 거, 책이라는 그 본질이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왜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좀 더 강화하게 한 이런 측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문학이도 살고 아이들이 그 책이라는 거를 중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